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오늘 목요일 코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뭐 FOMC죠. 네. 일곱 번 금리 인상 프라이싱. 네. 올해 뭐 7번이니까 이제 한 번 했으니까 6번 남았다고 쳤을 때 스케줄표까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또 다 알려줍니다. 네네. 물론 이제 다음 FO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보도를 냈던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뭐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높고 네.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뭐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상한 대로 0.25%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뭐 금리 정책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달래고 사탕을 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달랬다라는 건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 준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시장에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0.25%씩 기존에 말했던 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시장을 좀 달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만 대신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줄게. 그리고 지금 경제가 괜찮잖아. 라는 사탕을 주게 되면서 시장을 또 달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파월이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참 아이러니컬한 표현을 좀 쓰자면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참 시장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또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다가 네. 또 어쩔 때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이 그걸 주고 호재로 받아들였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금리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금리 인상을 포함한 이 연준의 정책들이 이제는 악재가 되기보다는 이제는 호재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면은 이게 아마 해소가 되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전에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진행형이지만 이 부분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이슈가 선반영이 된다든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금리 인상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금리 인상의 목적이 어쨌든 인플레이션 방어와 그리고 경제가 좋다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좀 스며들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 좀 온기가 돌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뭐 FOMC야 또 뒤에 가야지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QT, 퀀터티브 타이트닝. 네. 일 겁니다. 요즘 용어도 해. 하여튼 QE라는 거는 지난달에 끝냈습니다. 양적 완화는 끝냈고 자산 매입을 하는 것을 이제 축소하는 전략을 5월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대차대조표도 조정을 하면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회수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예측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조금 전 질문에서 제가 언급을 해줬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금리 인상 그리고 방금 말씀 QT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결국엔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2013년도에 어쨌든 버냉키가 이 양적 완화를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어떤 얘기긴 한데 시장에서 앞으로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파월 의장이 벤치마킹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계속 신호를 줬었거든요. 우리 금리 인상 할 거다, 금리 인상 할 거다 계속 신호를 주게 되면서 시장이 이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줬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도 지금 어쨌든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되는 스케줄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많이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 사례를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의견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파월 의장이 이전 연준 의장이 옐런 의장이 했던 것처럼 시장과 어쨌든 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소통을 하고 어쨌든 시장이 변수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만 주더라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뭐 어제 뉴욕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불확실성의 1달러 이렇게 돼서 안도 랠리 했지만 네.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무슨 신호를 보냈는지 연설문이 좀 준비된 게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한번 좀 봐야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문 좀 보도록 하죠.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FOMC participants expect the labor market to remain strong, with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unemployment rate declining to 3.5% by the end of this year and remaining near that level thereafter. Inflation remains well above our longer-run goal of 2%. Aggregate demand is strong, and bottlenecks and supply constraints are limiting how quickly production can respond. These supply disruptions have been larger and longer lasting than anticipated, exacerbated by waves of the virus here and abroad, and price pressures have spread to a broader range of goods and services. Additionally, higher energy prices are driving up overall inflation.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ill put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near-term inflation here at home. The implications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for the U.S. economy are highly uncertain. In addition to the direct effects from higher global oil and commodity prices, the invasion and related events may restrain economic activity abroad and further disrupt supply chains, which would create spillovers to the U.S. economy through trade and other channels.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문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딕션이라 그러죠. 잘 들려요. 네. 네, 굉장히 발음을 정확히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네네. 네. 시사 영어 듣는 느낌. 좀 우스갯소리지만 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굉장히 좋잖아요. 좋으세요. 네. 네. 네, 하여튼 목소리도 좋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발음도 또박또박 잘 들리고. 그 연준 의장의 네. 역할 중에 하나가 시장과의 소통이니까 네, 그렇죠. 전달하는 메시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네네. 굉장히 자주 쓰고 네네. 거기에 이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 의외로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버텨준다라면은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싸워볼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해석이 좀 되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자신감을 조금 내비친 것도 엿보이는 것 같아서 시장에 좀 안정적인 메시지를 네네.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자, 뭐 저 얘기 더 뒤에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조금은 세부적으로 네네. 디테일입니다. 반도체 이야기인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하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목표가는 주당 58불에서 94불 정도 네. 상당히 높게 뛰어 올렸군요.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네네. 조금 견인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풀어볼까요? 네, 이 번스테인의 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이 시간 소문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제가 15만 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만 원도 아직 안 갔는데 15만 원을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신빙성이 번스테인의 어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네. 어쨌든 삼성전자 15만 원도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낸 이유가 결국에는 이 디램 가격의 바닥을 잡게 될 것이고 이 바닥을 잡게 되는 것들이 공급 과잉 문제가 일단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참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게 공급망 문제가 악재에서도 호재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IT 업계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기차 업계 전반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공급망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품이 공급되지 않게 된다면은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 부분이 타격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떤 공급망 이슈의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최근에는 악재가 됐지만 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 하락을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방어가 된다라는 것도 상승적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이 결론을 내는 건데, 근데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공급망 문제가 결국에는 악재에서 이제 호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항상 한참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이제 AMD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단 하드웨어 쪽, 디램 메모리 쪽 어떤 그 IT 업체들의 주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 영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저는 작년 11월 달 이후에 저는 바닥을 다지고 이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승으로 진행되다가 조금은 아쉽게도 연준의 금리 정책이란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쉽게도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 금리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지 않았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삼성전자 10만 원에 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 가격대에 접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소문에 들어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운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10만 원 부분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런 시나리오 좀 가졌었는데 어쨌든 뭐 금리 정책과 뭐 우크라이나 이슈 예상치 못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저 개인적으로는 7만 원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적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미국발 훈풍 영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는 디램만 가지고도 10만 원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고스 문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소할 만한 다른 부분의 영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에 걸려서 뭐 삼성전자 로봇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제조회사입니다. 네. 근데 핸드폰만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제조를 하게 되고 전장 부품도 제조를 하고 로봇 제품도 제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스라는 악재를 해소할 만한 어떤 제조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디램 이 부분만 가지고도 10만 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AMD라든지 퀄컴은 조금 가능성에서 좀 배제가 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네. AMD를 잡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3나노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AMD를 만약에 잡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3나노 부분에서도 뭐 수율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에서 어떤 새로운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삼성전자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시장이 좋아지게 됐을 때 그 중심에 저는 삼성전자 분명히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또 네. 물밑 작업들이 보면 이제 생산 기지들이 조금 변화되는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독일에다가 지금 네네. 생산 라인을 얘기하고 애플의 팍스콘도 아마 네네. 이번에 선전시가 네네. 봉쇄가 되면서 뭐 생산 라인들을 네네. 좀 인도 쪽이 그렇죠. 옮겨야 될 겁니다. 좀씩 빼는. 왜냐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도 지금 폭스콘에서 만들기로 확정 지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카도 애플카 어떤 진행 과정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해외 기지를 좀 다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서플라이 체인에 엉켜 있는 그 장비들, 뭐 네네네. 재료들, 뭐 이런 관련 기업들도 조금씩 주목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야 되니까 네네. 주가가. 자, 그리고 네. 거기 더 들어가면 또 시간이 아, 안 되니까. 자, 빨리빨리 가야 돼. 세 번째는 러시아 네. 리스크. 그러니까 네. 허들은 하나 지금 넘었어요. FOMC라고 하는 허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으면 하나가 좀 남았는데 그게 이제 네네. 전쟁 이슈입니다.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요건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어쨌든 분할 점령식으로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러시아가 어쨌든 나토란지 미국과 국경을 맞대기 싫다라는 게 이게 단초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15개 조항 내에서 중립국 지위를 가져가겠다, 나토 포기하겠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협상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지역을 지금 이제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림반도 2014년도에 이미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이미 뺏겼고 그러면서 밀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헤르손도 지금 점령이 돼버린 상황이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그 흑해 과문 역할을 하고 있는 오데사. 거기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실익 다 챙긴 거거든요. 네. 다 챙긴 상황인데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또 이 지역들을 뺏겨버리게 되면은 나라에 돈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뺏기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5개 조항을 보니까 24일 이후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로 다시 무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푸틴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신빙성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가장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는 분할 점령으로 이제 휴전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리우폴 점령이 되면은 조금 종식이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도 뭐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지금 뭐 러시아의 그 군수물자도 좀 떨어져 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축이 두고 진퇴양난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좀 잘 풀어지기를 바라고 일단은 이슈들은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태현 팀장은 오늘 저런 이슈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기업을 딱 도출할 것인지 연관성은 없는데 그러게요. 쭉 돌다가 결국은 국내 로컬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뭐 정책 관련 정책이죠, 정책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정책이 지금 막 살아나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외부 변수 때문에 눌려 있어가지고 갑시다. 예, 오늘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비트나인. 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그 디지털 플랫폼 여기에서 AI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어찌 보면 AI만 너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에는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연관된 기업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전에 이 관련 기업이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원래라면은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을 하려다가 이 비트나인이 깜짝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틀 전에 한 20%씩 주가가 급등했죠. 네네.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마인즈랩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AI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AI 빅데이터 기반의 빨리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이때. 있어요? 그래도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천천히 조근조근 알아듣기 쉽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본받읍시다. 예.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행정 시스템 대전환.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에 어떤 기반이 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반영을 하고 이 객관적인 자료를 반영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자.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공무원들 간의 어떤 협업도 간편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국민의 어떤 요구를 파악하는데 활용을 하자. 이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된다라면은 AI 쪽도 물론 이 산업으로 가야 되겠지만 AI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요소 들어가야 되겠지만 결국 이 인공지능 AI가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가 되는 게 빅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없을까? 뭐 더점퓨전 같은 종목들은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종목이 없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이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2천억이 채 안 되고. 뭐 오버행이나 뭐 이런 뭐 신규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가 무거운 게 이제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뭐 주가도 보면은 나름 잘 견고하게 버티는 것 같고, 그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제 제가 그 인터넷 그 이전 때문에 그 KT 전화를 한번 통화했는데 물론 AI라고 음성 응대하거든요. 잘 알아듣대요. 그래서 뭐 소통을 좀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물론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상담원 연결로 갔지만 이렇게 변화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 거기에 이제 또 어제 공중파 뉴스도 일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동해안 지역의 산불. 어제도 저희 이제 코너에 이야기해드렸듯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되게 그 광범위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 알체라라는 기업이 AI 그 CCTV 감시하는 거, 이상 뭐 어떤 그 영상이 포착이 되면은 바로 즉시 보고돼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CCTV가 30개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참 아직도 디지털 강국에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말은 매번 일을 겪으면은
합시다 이러는데 근데 거기서 한 단계만 좀 더 조금 그 시스템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어떤 얘기냐면은 그 AI CCTV를 통해서 빨리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지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대처하는데 시간이 좀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강풍이 불게 되면은 산불이 예상치 못하게 확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I 카메라 CCTV가 관제를 하면서 동시에 대처까지 할 수 있는 소방 시스템까지 같이 한다면은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로봇으로 이제 로봇 사업하잖아요. 딱 감시한 다음에 네. 이상 그런 화재 네. 감지가 되면 로봇이 출동하고 그 현대차의 보선 다이내믹스 가능하지 않을까요? 로봇캅입니까, 로봇캅? 아니, 뭐, 하여튼 그렇게 네네. 되는 시점이 굉장히 네. 다가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어떤 네네. 역할을 할지 오늘 네. 비트나인이라는 기업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이 기업은 어떤 기의 장점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가 100% 파악은 안 됐는데 네네네. 저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그래프 DB 제품 라이센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더 분석하는 기술들 같은 게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 그래프를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 글자보다는 이 그림이 많게 되면 그렇죠. 시각적 효과 때문에 이게 빨리 흡수가 되잖아요. 맞아. 저희도 네. CG로 매번 이제 네네. 기업 나오면은 영업이익률 추이 같은 거 네네, 막대 그렇죠.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 위에다가 그런 그래프 기술이 아니지 사진 그래픽 지금 기술 나오죠, 저런 거. 네. 네. 이런 것들 얹은다. 이런 게 아마 비슷한 맥락이라 좀 봐야 이게 되겠죠. 이제 이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네네. 저게 이제 어떤 것들을 왜 뭐 보통 우리가 뭐 설명한다 그러면 PT 프리젠테이션이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네. 알아듣기 쉽게 네. 이게 타닥 해주니까 네. 대응도 빨라질 거다. 뭐 그 중간에 이제 비트나인의 저 솔루션 AI 네. 뭐 저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또 어찌 보면 2D지 않습니까? 그렇죠. 2D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 3D, 4D도 되고 또 어찌 보면 홀로그램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딱 올라오는 그런 것들. 네. 이게 어찌 보면 영화에서만 봤던 것들인데. 디지털 영상이 좀 네. 아마 그런 것들과 비슷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막에도 나갔지만은 그 아젠스 그래프라는 이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이 한 3가지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있고 이게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 AI라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빅데이터 분석에다가 이제 AI까지 접목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한 마이 AI 포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회사에서 소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들을 어쨌든 행위 관계 기반 시스템으로 일단은 해주는 이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들을 봤는데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죄송하지만 제가 100%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네, 네. 새로운 어떤 기술이다 보니까 이거 파악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 업체라고 하니까 한번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제가 테마주 매매를 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책들을 기반한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외 추격 매수하는 게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비트나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요약해드리면 신정부 정책의 디지털 정부, 데이터 정부 네네. 이렇게 표가 있고 관련 기업으로 오늘 비트나인 네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